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은 기업이 상장사들이 주주들을 좀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통하려고 그러고. 저는 이 관계가 본질적으로 밸류업이 잘 되냐 못 되냐의 핵심인 것 같고요. 저는 한국의 밸류업은 저는 비가역적으로 계속 좀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가져야 될 것은, 주주라 그러면 당연히 주주로서의 참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지배주주와 어떤 소액주주의 관계가 얼마나 대등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느냐가 밸류업 성공의 요체고,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영증권에서 일하는 김학균입니다. 저희들이 기업들이 밸류업 공시를 하고 하면은 애널리스트로 보는데, 아마 지금 들으신 신한금융지주가 전 지금까지 발표된 밸류업 중에서는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나 KB금융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올해 한국 시장을 보면 이 금융주 주가는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고, 금융주가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실은 근데 밸류업을 한국의 유수의 기업들이 많이 했죠. 현대차도 하고 LG전자도 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주만 보면 밸류업의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제조업이나 이런 걸 보면은 단기 주가를 가지고 평가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조금 인색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같은 데서도 밸류업 효과 없네 이런 보도들도 있는데, 저는 금융주는 굉장히 좀 특수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 최근에 그 금융업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지금 금융업종의 절대 지수가 400입니다. 400. 코스피는 2500 가 있죠. 이게 80년 1월 4일 날 100으로 똑같이 출발한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박스피 이런 얘기 많습니다만, 40년 44년 지나서 100이 400 되면 은행에 예금한 것도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주는 주가의 레벨이 굉장히 낮은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한국 금융업종의 단기 순이익과 ROE입니다. 최근에 조금 감익이 됩니다만은 절대적인 이익의 레벨이 굉장히 높고, ROE도 제조업보다 금융업이 더 높습니다. 근데 아까 신한지주 보신 것처럼 왜 PBR이 0.5배 되냐? 저는 금융업은 절대적으로 규제 리스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금융업은 규제를 받는 게 정당합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이 자기자본과 부채라고 하는 게 기업들이 사업 미천이죠. 주주들이 돈 내서 하면 자기자본이고, 차입을 하면 이제 부채인데, 제조업은 보시면 자기자본과 부채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이 사업하는데 돈을 많이 넣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금융업은 자본보다 부채가 많죠. 이 손님들 돈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규제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금융주 PBR이 낮습니다만은 독일 같은 데는 은행주 PBR이 한국보다 더 낮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융업은 본질적으로 규제 리스크가 굉장히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신한지주가 이 주주 환원율 50%까지 이제 늘린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정책과 연관이 되죠. 금융업이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위기가 생기면 은행들이 배당하는 것도 정부가 간섭을 하거든요.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는 진짜 금융주는 운대를 잘 맞은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막 못하는 그게 있었는데, 정부가 밸류업이라고 하는 이걸 딱 던져주니까 배당 성향도 이제 늘릴 수가 있고, 시장이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우리 금융지주들이 발표한 게 그냥 운대가 잘 맞았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그 플랜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이렇게 폄하할 일은 아니지만, 저는 금융업만 주가가 이렇게 반응하는 건 규제 산업인데,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서 주가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럼 이제 한국의 밸류업이 성공할지 여부는 저는 비금융업이 굉장히 본질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데, 많이 부족했습니다만 우리 밸류업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제 일본에서 한 거 이제 벤치마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토쿠니오라고 하는 분이 히토츠바시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이제 10여 년 전에 아베가 들어왔을 때 이제 아베 경제 책사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냐면,
전 세계에서 PBR이 제일 낮은 나라 한국입니다. 그 다음으로 낮은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언제까지?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PBR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과거에는 화려했으나 미래에는 별 볼 일 없다. 예전에 고성장기에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자본을 많이 쌓아놨는데 시장이 바보가 아니면 왜 장부상으로 주주들에게 귀속이 되는 것보다 주가가 낮겠어요? 이 자기 자본이 앞으로 잘 증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거든요. PBR이 낮은 거는 대체로 ROE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토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한 거죠. 이제 쌓아놓은 건 많은데 PBR이 낮고 시장에서 성장성을 의심받는 기업들이 부를 너무 많이 가져 있으면 그 부가 기업에서 썩게 됩니다. 그거를 뭐 주주환원을 통해서 나눠주게 되면 국민들이 그거 가지고 소비할 수도 있고요. 더 생산적인데 투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는 이 장기간 침체를 겪으면서 낮은 PBR에 대해서 이것이 단지 뭐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한번 부를 돌려보려고 하는 그런 원대한 플랜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뭐 단순히 보면 PBR 1배를 하회하는 주가는 자기 자본보다 시가총액이 적은 건데 이건 이제 ROE가 낮기 때문인데요. 요 ROE를 분해하게 되면 이게 분모가 PBR이 되고 분모가 PER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ROE를 실은 이제 PBR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ROE 곱하기 PER인데 요거는 제가 뒤에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PER이라고 하는 건 이제 수익성을 말해주는 거기도 한데 저는 우리의 밸류업을 이거 이제 2월 달에 금융 관료들이 아젠다를 던지고 기업들이 지금 이제 막 그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들 공시한 게 아직 30개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이걸 10년 했습니다. 우리도 이거 뭐 공시하고 나서 반응 없네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제가 96년도에 증권회사 오고 나서 한 뭐 30년째 계속 디스카운트거든요. 3,300가도 저평가고 1,000가도 저평가고 500가도 저평가예요. 그럼 이게 그렇게 공시 몇 번 해서 바뀔 거라 그러면 진작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결된 건데 일본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 이제 몇 가지 경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걸 2014년에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그 일반 투자가들의 돈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가들이 주주들을 위해서 행동해야 될 일종의 규범이고요. 한국에서 조금 그 논의가 안 됐던 게 거버넌스 코드입니다. 거버넌스 코드는 상장사들이 불특정 다수들에게 자금을 받은 회사들이 상장사 아닙니까? 이거는 상장사들이 해야 될 책무, 이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이제 도쿄증권거래소를 재편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 이제 도쿄증권거래소가 뭐 1부 있고 2부 있고 자스닥 시장 있고 이랬는데 이 그 도쿄증권소의 상장사들을 프라임과 스탠다드 그로스로 낮추고요. 이 그로스는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 치면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같은 걸 낮추고 작년 3월 달에 도쿄증권거래소가 앞 시간에 많이 들으셨던 자본 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 실천 방안을 권고했는데 이 대상은 프라임과 스탠다드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보면 뭐 밸류업을 할 여력이 없는 기업들도 태반이거든요. 이게 영속 기업으로 가기가 어려운데 무슨 밸류업이에요. 근데 일본은 범위를 좁혀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비슷하게 도쿄증권거래소에서 뭐 PBR 이런 얘기한 게 작년 3월이지만 실은 10년 동안 이런 과정들을 거쳐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게 몇 달간에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좀 이제 장기간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일본은 10년 했지만 한국은 좀 빠르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렇지만 이게 너무 단기적으로 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거래소 같은 데서도 밸류업으로 시상을 하고 하는데 일본은 상장사들이 지켜야 될 이런 일종의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PBR 1배 이상으로 가고 ROE 8%를 하자. 근데 이게 따지면 기업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왜 PBR 1배고 왜 ROE 8%여야 되라고 하는 게 개별 기업으로 보면 뭐 산업의 특성도 있고 하지만은 관료와 학계와 금융투자업계가 이제 해서 일종의 슬로건이 만들어진 거 하자 그러고 이게 이제 보편적인 목표가 되는 거고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기업이 소명을 해야죠. 우리 이렇게 달라라고 하는데 한국의 경우는 일단 대상이 전상장 기업이니까 하기 힘든 기업도 존재하게 되고 이런 명시적인 목표가
조금 없다라고 하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주와 관련된 이제 소통이 많이 이루어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핵심은 소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PBR 1배와 ROE 8% 일본의 케이스인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 뭐 업계 평판도 좀 보고요. 또 애널리스트들도 밸류업과 관련해서 이제 보고서도 쓰고 또 이제 언론의 감시 이거 뭐 근데 이제 뭐 미디어도 굉장히 감시를 하는데 근데 니온 게이제이 같은 데는 증권부 그 직원들이 뭐 한 5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보다는 이제 미디어가 타이트하게 하고 또 한국은 좀 참조할 수 있는 거는 우호적인 주주 개입. 기관 투자가들이 기업들에게 막 제언하는 겁니다. 자본시장 입장에서. 아까 신한지주가 이 투자자들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도 본질적으로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정부도 지속성을 갖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정부 정책을 순응하는 것처럼 하면서 일본 주가가 89년에 기록했던 그 버블의 고점을 올 봄에 이제 뚫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밸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삼성전자가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기업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전 삼성전자를 보면 주주 환원을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 동안에 벌어들인 이익의 36%를 주주들에게 돌려줬거든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ROE가 15%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COE가 투자하는 주주들의 마음속의 기대 수익률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코스트 오브 에쿼티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15%씩 버는 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 나눠지면 그 돈이 15% 증식이 안 되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는 이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는 게 장기적인 주주 가치에 도움이 되는데 저는 뭐 삼성전자의 문제가 이것만은 아닙니다만은 뭐 이런 거 하면서 주주들에게 후하게 퍼주면서 HBM 같은 거 전 뒤처진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한국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주주 환원이 제일 적은 나라인데 이 삼성전자 한 가지 회사를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뭐 저는 다르게 좀 이제 공격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질적으로 회사마다 다 다르고요. 자사주 환원, 자사주 소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은 자사를 이렇게 많이 사는데 늘 소각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사의 상에 자사주 보유 금액이 0인데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자사주를 계속 사는데 소각을 안 합니다. 그럼 이게 결국은 어느 거 하나 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보고 너네 왜 자사주 소각 안 하냐고 안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 전에 가졌던 본질적인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 다르고. 그래서 밸류업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기업과 주주들 간의 신뢰의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소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일본이 뭐 여러 가지로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고 기업 가치 제고 방안 이제 공표를 하고 소통을 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여기 보시는 것들이 다 저희가 일본 개별 기업들의 홈페이지에서 긁어온 겁니다. 아주 다양하게 뭐 아까 신한지주 하신 것처럼 자기 형편에 맞게 소통을 하는데 최근에 일본에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느껴지는 게 CSEO라고 하는 우리가 CEO도 있고 CFO도 있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C레벨의 CSEO라고 하는 포지션이 많이 생깁니다. 이거는 뭐냐면 Chief Shareholder Engagement Officer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주들과 소통을 하는 C레벨의 임원이 생길 정도로 예컨대 PBR 1배 ROE 8%라고 하는 게 슬로건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것들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금융주와 한국의 제조업이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금융주는 주인이 없죠. 오너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의 제조업은 오너가 있고 이거는 다른 나라의 거버넌스와 비교해 보면 독특한 차이입니다. 애플 전 세계에서 시총 제일 큰 기업이죠. 1대 주주가 뱅가드고요. 2대 주주가 블랙락이고 4대 주주가 스테이트 스트릿입니다. 이거 애플뿐만 아니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봐도 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뱅가드, 블랙락, 스테이트 스트릿은 전부 ETF 회사입니다. 패시브 투자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들이 애플을 산 거는 애플이 좋아서 꼭 집어서 산 게 아니고 미국 시장을 추종하는 인덱스를 사다 보니 애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패시브 투자자는 경영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은 패시브 투자가 늘어나면서 주인이 없고요. 일본 시총 1위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최대 주주가 도요타 그룹이에요. 관계사들끼리 서로 막 출자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구조고 한국처럼 오너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여기 이씨 그 일가분들 없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기업을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밸류업이 제대로 되려면 기업이 주주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과연 기업과 주주들의 역관계가 대등한가가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서로 대등해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좀 너무 글씨가 작습니다만은 작년에 자발적 상장 폐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다이쇼 제약이라고 굉장히 오래된 제약회사 있는데 일단 주주들의 요구가 너무 드세니까 다이쇼 제약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장기적으로 경영을 해야 되는데 주주들이 너무 뭐 주저하는 얘기가 많으니까 아예 상장 폐지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상법 개정을 하고 뭘 하게 되면 단기주의적 주주들에게 휘둘릴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그 말도 정당하고요. 본질적으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자연과학에서 과학자들이 그 실험하듯이 아주 진공실에서 단 하나의 부작용도 없이 100%의 진실함을 추구하는 게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도 본질적으로 밸류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장기적으로 보면 소수의 지배주주들의 힘이 너무 센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대기업들이 합병할 때 보잖아요. 그거는 장기적으로 잘하려고 하는 거겠죠. 잘하려고 하는 거지만 예컨대 합병을 할 때 한 회사의 그 외 교환 비율은 왜 그렇게 불리해요? 그럼 그 회사의 주주들은 이사회는 주주들을 디펜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너들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이제 막 바뀌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상법 개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매우 크죠. 이제 그 법학 교수님들은 이건 법리적으로 안 받고 그래서 저는 뭐 거기까지 잘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 이 그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은 기업이 상장사들이 주주들을 좀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통하려 그러고 저는 이 관계가 본질적으로 밸류업이 잘 되냐 못 되냐의 핵심인 것 같고요. 이게 안 되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일본이란 나라가 한국이랑 비슷한 나라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장의 압박이 때문에 상장 폐지하는 정도의 압박이 존재하고 뭐 이것도 사실은 뭐 장기적으로 보면 부조리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변화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어떤 코스트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우리 기업이 그 합병을 하는데 얼마 전에 대기업이 합병을 하는데 이 금융감독원에서 대기업의 이렇게 합병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변화가 나타나는데 저는 이건 비가역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들도 밸류업을 주주 중심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리적으로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2019년에 600만 명에서 1,400만 명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경제가 3분기에 0.1%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주주들의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들과 정책이 무관하게 가기가 어렵고 또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좀 허위의식이 전 존재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가계금융자산이 5,200조 원입니다. 뭐 가계금융부채 퉁쳐도 가계가 들고 있는 금융자산이 순자산이 3,000조 정도 되고요. 요 실물경제 크기인 명목 GDP가 2,400조입니다. 그래서 국부라는 관점에서 보면 2,400조짜리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금융자산의 관리가 우리 연금의 안정성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정권의 정체성과 상관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레디컬하게 규제를 많이 말했던 정권이 저는 노무현 정권이 아니고 노태우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실제로 행하진 않았지만 토지 공개념, 토지 초과 이득세 이런 거를 노태우 씨가 공약으로 말했거든요. 이 토지 공개념 나왔을 때 비판이 많았죠. 이게 뭐 사유재산 부정하자는 거냐. 그리고 토지 초과 이득세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종부세와 비슷한 건데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거라서 비판이 많았는데요. 생각해 보시면은 노태우 정권이 그렇게 진보적인 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생각이 진보적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런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뭐 부동산으로 인한 사회적 부조리가 크니까 그렇게 했던 것인데요. 저는 한국의 밸류업은 저는 뭐 비가역적으로 계속 좀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가져야 될 것은, 주주라 그러면 당연히 주주로서의 참여나 이런 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지배주주와 어떤 소액주주의 관계가 얼마나 대등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느냐가 밸류업 성공의 요체고,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